그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이라고 하거나 어쨌든 이게 이 책이 좋은 책이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이 책은 고전이다라고 우리 앞에 이제 책들이 앞에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고전이라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혹은 뭐 좋은 책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그런 책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굉장히 어떤 복잡한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구들이 다 그 텍스트에 개입이 돼가지고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딱 주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8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뭐 연암이 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그 연암의 아들인 종채가 쓴 과정록이라는 그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연암의 외모, 뭐 성격,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연암이 180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고 한 10년쯤 뒤에 아들이 이제 그 책을 방영을 해서 연암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연암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런데 요 기록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무엇 하나도 사실은 그 절대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 팩트만을 담은 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엇갈린 것들이 있는데요.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평생 이 사람 사주라고 하나요? 별자리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타고난 그게 있는데 이게 연암 같은 경우에는 마갈봉이라고 해서 우리 서양 정성술로 따지면 염소자인데 그 마갈봉이라는 걸 타고났는데 이제 한유, 소동파,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인으로는 허균 이런 사람들이 마갈봉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그런 정성술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새벽에 태어난 사람들이 마갈봉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평생 비방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유처럼 나도 마갈봉의 별을 타고나가지고 평생 이유도 없이 이렇게 좋은 글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비방을 많이 당한다 이런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암 박지원이 굉장한 고전이고 당장 그 시대에 엄청나게 각광받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연암의 문집이 제대로 가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연암이 죽고 거의 10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연암의 문집이 완전하게 가능이 됩니다. 그 연암의 손자가 박교수잖아요. 예, 암행어사 박교수라고 하는. 근데 암행어사 박교수가 그 뜨르르한 그 인물이었어요. 워낙 연암의 집안도 노론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손자도 박교수도 세력이 높았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인 그 박지원의 문집을 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경도 관찰 사람인데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연암이 썼던 글들에 대한 유림의 반발이라는 게 굉장히 심했고 특히 이제 거기 뭐 화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양반장이나 호질에서 이제 제대적 목적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가 한문을 배웠던 선생님이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1910몇 년생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로 한학자 1세대이신 분들, 그러니까 조선 일제 19세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거의. 실제로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현대 한국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했던 게 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문집들의 그 해석 방법을 다 배워놔야 된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연암집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연암 번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집을 번역하다가 열하일기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선생님 다음 주부터 열하일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발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잡스러운 거를 도대체 왜 번역하겠냐고 네. 그런 거는 성함이 누군가요? 권홍찬유 선생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런 작된 것을 읽을 필요도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시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번역을 그 부분의 번역은 못했어요. 못하고 뒤로 넘어가서 다른 일반적인 고문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학자, 그러니까 조선 선비처럼 사셨던 분인데 그 유학자로서는 그 연하일비에 대한 그 너무 당연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게 그 근엄, 그러니까 점잖지 못한 규모, 상스러운 말을 쓰고 그다음에 그 유림, 유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때는 오히려 그냥 무슨 말 그게 왜 그러시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그 시대 거의 마지막 유림들 세대까지도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이 그 연암 박지원이라는 이 인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연암이 어떻게 고전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과정을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고전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두 분 계시니까 고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알고 계신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전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만 고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데에 뭐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것, 뭐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될 만한 것, 뭐 그런 책들. 저는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전하면 저는 우선 떠오르는 게 고문진보의 이런 책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이 얘기를 지금 읽어도 무릎을 치게 하는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 서양 버전 배울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배세는 어떠세요? 시간의 당금질을 견딘 그 정신문화의 총체를 표시하죠. 정답.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불변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가치를 담는 것.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당금질을 건졌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지나도 사람들에게 다 울림을 줄 수 있는 리스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을 얘기할 때 고전에는 고전이라는 것은 어떤 불변의 가치, 변치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게서 고전에는 변함없고 불변하면서 뚜렷한, 그러니까 아까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그런 변함없고 뚜렷한 어떤 가치가 변치 않는 가치가 담겨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본주의자들 입장이고요. 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는 이른바 반기본주의자들의 입장인데 너는 고전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연암이라는 고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기본주의의 속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반기본주의 입장에서 뭐 이를테면 굳이 이론적으로 말하자는 거고요. 고전이라는 거는 만들어져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만들어질 때는 뭔가 그 시대에 요구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허생을 읽는데, 뭐 똑같이 흥부전을 읽고 똑같이 고문진보를 읽는데, 고문진보를 고전이라고 하는 시대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시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문진보가 고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고전인가에 대해서 이유를 달리 달 수 있는 거죠. 애초에 고문진보는 고전이라기보다 교과서였는데
예. 그때는 고문진보가 왜 모든 사람들이 됐었냐면 그 모든 이 결국 이제 소수지만 과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시험의 중요한 텍스트였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고문진보를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있냐면 교원 임용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 예. 또 다른 입장에서 고문진보에 실린 글들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때마다 이 똑같은 텍스트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는 당연히 있겠죠. 네, 원래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는 이 고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이를테면 신이 인간에게 준 어떤 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리고 이 신의 권위가 말하자면 인쇄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그 경전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문자 해독력이 좀 보편화되고 이제 이런 등등의 요건이 돼가지고 신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종교의 권위가 해체되는 과정이 생기죠. 동시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가 완전하게 그 구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종교 권위의 해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뭔가 조금 교훈을 주거나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서 세상에서 생각되고 말해진 것 중에 최상의 것, 변함없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런 한편에서는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그 산업혁명이 지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힘을 가진 다수의 대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논쟁이 생기고 노동쟁의가 생기고 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이른바 사회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 적정한 교양을 가지도록 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컨트롤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역시 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고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그 고전을 누군가 고르겠죠. 네. 이 책을 적정하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 노동자를 적정하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사회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교양계층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성달을 합니다. 고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고른다고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시험 치기. 그렇죠. 그럼 시험을 치려면 그 말은 결국은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준에 맞춰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대에 맞추고 네. 그 정권에 네. 같이 맞추고 그 시대 그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텍스트를 재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 있는 문자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답니다. 해석을 담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석과 해석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바꾸기는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텍스트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그 아까 현대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읽기 좋게 번역을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뭐 고대 라틴어였던 거를 뭐 일단 우리 한자문 학원에서는 한자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주고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그거를 빨리 보급해야 되겠죠. 그걸 뭘 해야 돼요? 출판을 해야 돼요. 출판을 하고 교육과정에 그거를 교과서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게 다 교육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전은 뒤에 나오겠지만 고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정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불변의 가치를 지닌 무엇이라는 의미일 때는 고전, 클래식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텍스트를 뽑아내서 그거를
교육 과정에 집어넣고 출판해가지고 널리 대중적으로 보급한 다음에 사람들의 사유를 적절하게 통제하도록까지 하는 그런 텍스트는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자가 발전. 발전자가 뒤에 나오는데 발전이 나오죠. 네. 예, 여기 정전이라는 단어죠. 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조금 시간. 모든 역사는 뭐 편집된 역사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그 네. 시대 되게 예. 그 역사의 편집에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시대의 고전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상징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전이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권위를 예, 부여해라. 권위로 예, 이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고전을 볼 때 이제 가장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절대값이고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누구의 진리이고 무엇의 보편성이 가는 문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이다라고 했던 그 많은 고전의 리스트 중에는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은 그 고전 리스트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 너무 어려운 텍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 왜 나의 고전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거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고전을 선정하는 그 힘, 손이 한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 우리 그 최근에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제기된 말입니다. 우리 세계 근대사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고 우리가 해왔는가? 우리가 동아시아의 한 나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을 가만히 보면 서양이고 백인이었고 남성이었고 지식인이었다. 예. 우리가 주로 이렇게 뭐 이론들이나 뭐든 어쨌든 이게 흐름이 서양발 동양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서양과 백인과 남성 지식인을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왔던 것이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고전이라는 것도 항상 서양이 아닐지라도 백인은 아닐지라도 뭐 남성 권력자 뭐 지식인 아니면 뭐 상층부 이런 식의 특정한 그런 것들이 개입된 고전이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주어져 왔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가치를 단일화한다든가 뭔가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상당히 허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는 걸 볼 때는 항상 특정 이념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약간의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가장 많이 이끌어가는 게 교육이다라는. 그래서 더 이제 지금은 사실 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전에서는 고전은 발명된다, 인벤팅 혹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연암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마다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첨단의 지식인이거나 또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특정 부분을 지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명된 연암. 근데 그게 뭐 거짓이다. 이거는 그런 연암이 아닌 연암에 대한 왜곡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그 시대에 그 연암을 고전으로 만들고 그렇게 연암에 집중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피나는 노력이 너무 의미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왜곡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왜곡으로 갈지언정 왜 그렇게 창조했는가 만들어냈는가 인벤팅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파악해내면 그게 그 시대 사람,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유효한 책이 뭔지는 아주 전 최신의 유행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읽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고전만 지금 내과학도 많이 있죠. 내과학. 내과학이 시대의 고전이네요. AI하고 제4차 혁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지만 그거를 견인하는 흐름이 있죠. 그게 이제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술 자체의 순수한 그 도락 이렇게 흐름도 있지만 거기에 맞물려 있는 어떤 네, 오늘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본을 예, 예 그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출판사들끼리의 뭐또 광고나 이런 거를 몰아가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학술 권력 그러니까 그 뇌과학을 이를테면 그 누가 더 그 정전의 지위를 가질 것인가. 아, 이거 장사되네. 네. 이쪽으로 계속 가봐. 이런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권력이잖아요. 학술 권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연암이 어떻게 고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특정 텍스트를 고전해요. 연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필사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행된 것도 있어요. 목판도 있고 일제시대에 나온 그 나무로 만든 연활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텍스트를 선발합니다. 모든 걸 다 보존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네. 그 하나하나 찍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텍스트를 찍는다는 건 곧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어려운 텍스트를 실제로 교육에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읽히게 하려면 주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비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석 달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말시나 문법이나 문체의 모델로 삼습니다. 열알기 같은 경우에는 열알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열알기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너 어릴 때 생각 안 하셨나요? 하여튼 아마 그런 뭐 제도권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부지스러운 이런 느낌들. 하다가 뭡니까 중학에서 그 아가씨한테 뭐 농담하고 막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이댄다 그러나 뭐 네. 이런 뭐 별로 겁도 안 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 연암의 왕성한 호기심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장난꾸러기 같은 네. 겁없는 탐험가, 굉장히 익살스럽고 예. 재밌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이 권위나 기존의 어떤 그런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그 자기의 태도가 말로도 그렇게 드러나고 글로도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머, 해학, 익살, 풍자 이런 것들이 열알기 하면 유머, 해학, 익살, 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수 선생님이 열알기를 리라이팅 하셨을 때는 왜 무슨 역설, 유머 요거를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네. 박지원 가지고 가장 장사를 많이 한 사람 고미수. 네, 그렇죠. 누구? 고미수. 고미수.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문체, 말씨들, 열알기 하면 유머, 익살, 해학 이렇게. 그래서 고미수 선생님은 아예 그거를 키워드로 삼으셨어요. 연암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거 고미수 선생님 고전 반이세요. 고미수 선생님은 내가 읽는 박스를 읽는 것이 나의 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연암이나 연암의 아들은 연암이 그렇게 읽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은 내 유머만 본다. 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미 당대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델로 삼기한다든가 그러거나 아니면 인용을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참조하게 만든다든가 권위 있는 사람이 열알기를 인용하곤 한다. 한번 이거 진짜 요 도박록 부분은 진짜 명언이야. 여기 뭐 소경의 배우는 이거는 진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한번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인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꾸면 주석 달리면서 확 퍼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고전이 확산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따졌는데 이제 텍스트의 고전의 출판. 출판이 지금은 더 거대한 자본이 맡기게 되죠. 이게 되면서 출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전을 그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 이른바 정전으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정전이다 혹은 뭐 고전이다라고 할 때는요, 텍스트 그 자체가 무슨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텍스트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그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대에 연암이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되었고 연암을 왜 그렇게 언급했는가를 보면 그 발언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안 겪었는데 그 전쟁 겪고 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고아 수출. 예. 그런 상태에서 서구 근대화, 그때 우리가 제가 자랄 때 근대화 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대화 슈퍼.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가 근대화였잖아요. 그 근대화된 국가를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위생 관리하고 막 했는데, 그때 그 서구 근대화가 목표인지에 연합박지원은 서구 근대 국가에 딱 맞는 문화 분야에서 그리고 그 인간상 부분에서 가장 그 서구 근대의 문학 특징을 잘 구현한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불러내요. 연암은 조선 18세기 사람이잖아요. 중세 사람이고 이 연암이랑 텍스트랑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암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근대화된 인물로 소환한 거는 결국은 그 시대가 너무나 그런 근대화된 사람을 원했는데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그런 근대화의 자력 갱생할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그 요소를 연합박전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그거를 불러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연합 문집이 두껍게 3권이거든요. 두껍게 3권인데 그 모든 글들이 그렇지 않아요. 연합은 우리가 아는 그냥 중세의 그게 그냥 흔한 문인이 쓰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훨씬 많이 썼습니다. 연합집에 전하는 글들을 보면요, 중세에 글 잘 쓰는 문인이 쓴 그 중세의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가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은 것이 뭐냐면 열알리와 열량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 제한하지 않은 한민명전에 뭐 관음소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다 불려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뽑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텍스트의 고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열량한박시선 꼽아요. 왜냐하면 그 글을 어떻게 해석을 해냈냐면 여성의 성욕과 여성의 정욕과 여성의 고통도 이해하는 근대적인 인간이다. 남녀 평등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남녀 평등은 굉장히 근대적인 인간입니다. 열량한박시선에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쏙 뽑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생 뽑혀 나옵니다. 왜요? 서구 근대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우리 역사상에 언제부터 가능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같이 학문학을 하면서 그 시대에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과제, 서구 근대화, 전쟁 이후에 최빈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서구 근대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같이 학문학을 하는 사람은 뭘로 해소해야 되는가? 한문학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허생이 장사했잖아요. 상업, 화폐 경제. 와, 이건 자본주의의 시초다. 적당한 건 풀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상관없는 것들을 다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연암집이 별로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서구의 문학 개념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글들이 있어요. 서구는 소설이 발달했고 시가 발달했고 에세이들이 있잖아요. 수필들, 아주 감각적인 비유들이 살아있는 수필들. 그러니까 에세이와 노블, 시인데 연합은 시가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예, 시는 조금 소수예요. 좀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감동적인 뭐 누나 뭐 묘비명이라든가 그 사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절실한 감성을 잘 드러내죠. 너무나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소품들이잖아요. 짧은 에세이들 그런 것들이 싹 불려나오고 그런 작품들만 불려나옵니다.
다른 작품들은 거의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60%의 연함은 버려지고 40%의 연함을 가지고 1950년대의 한국 사회의 과제에 맞춰가지고 연함이라는 인물을 고전으로 불러 올리는 거죠. 그때 이제 소설이 각광받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주 인간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소품들, 문학적인 테크닉이 뛰어난 그런 소품들. 그럼 고미숙생 이전에 연암을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발굴했다거나 네. 호초라 처음 박자가 그 전에는 그 몇 분이 있습니다. 박희명 교수님, 그다음에 정민 교수님, 또 이명태 교수도 많이 하시고. 김현태 교수님 하시는데 김효조 교수님, 김효조? 김효조 교수님이 열알기 번역하시기 전에 연암 산문을 세 분이 다 공이 연암 산문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밴디 음료 있잖아요. 세번 번역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연암의 소설들 뭐 허생전, 호질, 낭만전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했던 건데 이제 그 박희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작품들이 서구 근대 개념의 노블 소설의 전단계다. 그거 역시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문학 분야에서 얼마나 서구 근대 국가의 그 자질들을 조선시대부터 충분히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해명해가는 거죠. 시대의 일부인 거죠. 네, 시대의 일부로서 그런 게 있어요. 정작 당대에는 뭐 사상 속의 폭풍 예, 천자석의 폭풍 맞아요. 천자석의 폭풍이었고 이해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을 열어야기는 워낙 인기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은 그런 시대의 인식이나 그런 시대적인 요청, 그런 고전들로 뭔가를 불러 나오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당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텍스트를 불러내서 해소해야 될 그 문제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희미해진 시대. 그래서 이제 강만관 선생님하고 저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대를 이끌어가는 당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게 그냥 뭐 막연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게 뭐 연구자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인 건데 이제 그런 당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큰 고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대신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뒷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가치를 얻는 원천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주의 입장 말고 오늘 제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뭐 반기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전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의미를 갖다가 그 다음에 뭔가 저는 그래서 고전의 운명은 소멸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대 지금의 삶과 관련을 가지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다가 그 다음에 끝. 이 시대적인 시효가 나가면 끝. 그게 불변의 가치를 갖는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계속 리스트에 올려. 해가지고 이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방식의 리스트로 계속 저주되는 건 고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이를테면 허생전 읽어보셨죠? 허생 읽어보셨죠? 저는 그 허생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저도 가장 그래도 다음 이 자본주의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전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를 그래도 주려고 노력한 게 강면화 선생님의 허생의 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나키스트 허생. 네, 그래서 그게 아나키즘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책 내시고 초고 쓰실 때 그 아나키즘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강사님은 이건 아나키즘이야, 난 이거 표 제목으로 달 거야 막 그러시고. 언제 했습니까? 꽤 됐어요. 작년 그 작년쯤. 그게 아나키즘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허생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서부 근대 자본주의의 상업 자본의 발달이라는 그 1950년대부터 80년, 90년대까지의 그 시각을 갖춰가지고 얼마나 잘못 읽었는가. 허생이라는 텍스트가 진짜 상업 자본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목표가 상업 자본주의입니까?
아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강세치 교육에서 아시겠지만 허생이 맨 마지막에 돈 버립니다. 네. 버려요. 문자도 버립니다. 그죠? 그 결국은 허생이 꿈꿨던 거는 장사를 한 거는 일종의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생이 장사를 했던 것은 근대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고 이미 허생의 그 고사가 꽤 조선국에 오랫동안 그 유통되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동안에 화폐 경제가 엄청 발달했어요.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그 물물 교환의 형식에서 화폐를 써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은이라는 것이 유통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그 조선 내부에서 중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른바 사업의 100년을 한번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사업은 발달하고 물자가 막 유통되는 그런 시기를 거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장사가 나온 거지 이게 서구 군대로 가는 자본주의 과정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학생이 막판에 어른 돈을 빠주는거나 또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무조건 형제끼리 길 가다가 건더기를 하나 주었는데 그 건더기 죽고 난 뒤에부터 서로 막 의심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버리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요.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형제 두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그 일을 던져버렸어요. 그 화소인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숙종 쪽을 전으로 하는 그 시기에 거쳐서 물물 교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라고 하는 매개물이 생겨가지고 나는 금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는 과정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냐면 인간 사이의 신뢰, 약속.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꾸로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건 결국은 남의 돈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형제 추금처럼 우리 형제 신의를 위해서 금을 버린다라는 것 플러스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극도로 이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의를 베푼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가 역행해가지고 그 이상한 독보적인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 물질의 이 교환 이런 것들에서 빚어진 인간관계의 파탄,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파탄나고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가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발달이 돼서 도리어 윤리적으로 되는 이야기들을 유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권력자가 해가지고 그들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유통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구전됐고요. 그렇게 구전된 이야기들을 그 식자층들이 한문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문으로 전하는데요. 그럼 그걸 한문으로 옮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배구역에 속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그 지역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유포시켰냐, 그런 이타적인 이야기.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배층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타적인.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단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층,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입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도 1950년대부터 20세기에는 그런 그 서구 근대화의 차원에서 허생을 읽었다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허생을 다시 읽는다면 자본주의가 한 절반쯤 지금 한계를 드러내는 시대에 그 화폐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고전이 왜 나왔는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던 건데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네. 시간이 선생님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거 방금. 요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 교과서에 실렸어요. 완전 정전이거든요. 이게 바다가 소년한테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거든요. 이거 지금도 신체시라고 막 굉장히 강조되는 고전이거든요. 이게 왜 고전이 되었는가? 이거는 뭐 신체시, 뭐 형식시라 이런 게 아니고 바다가 중요해요. 바다. 그러니까 최남선이 이 친일하기 전에 이제 민족운동, 고전운동 할 때, 조선운동 할 때 조선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일제 계속 이렇게 침식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최남선이 뭐에 찬성을 하냐면 우리는 반도국인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일본을 보라, 영국을 보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육상의 그 유전을 버리고 바다에 중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쓰고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조선 문명화라고 하는 그 시기에 고전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고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참 재밌었어요. 이러한 직업들을 선생님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예? 이러한 직업들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유학 가서 유학 가서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제가 뒤에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주제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갖게 된 이유는 제가 2007년에 연구소에서 이제 뭐 어떤 특정 그 연구 주제를 하게 20세기 초반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원래 조선 전기를 전공했는데 20세기 초반을 하게 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시대들 요청이 있었다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합방, 을사늑약, 그다음 합방 이렇게 당하면서 완전히 그 국권을 상실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 시기에 무수하게 우리가 고전들이 불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조선학 1930년대 조선학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불려 나온 게 뭐 다산 정약용 남인 중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불려 나오고 노론 중에서는 이제 연안 박지원 같은 놈이 불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을지문덕 고전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됐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뭐로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정초영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막 하다가 연안 박지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 주셨네. 정쌤이 주셨는지 어떻게 되고 아무튼 그때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 상대가 정초영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연암집을 그 전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이 열아일기도 잡스러워 보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연암에 대한 한 학자의 해석을 담겠다라는 목표를 한 거였는데 열아일기를 그렇게 잡된 거라고 한 글자도 안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른바 반기본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편이 안 나와서 잠깐 내용들이 저희는 이제 뭐 그쪽 전문학자도 아니고 그냥 고전을 교양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약용이나 연암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 아직도 정약용이야? 아직도 연암이야?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왜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리고 좀 이제는 좀 그 사람들의 어떤 비판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민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아나키즘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접목시키고 좀 다른 쪽들 사람들도 좀 호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히는 우리의 직접 그러니까 그 자산이 아주 뭐 빈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합이나 다산만큼의 그런 성취를 이룬 작가가 이렇게 그 뭐랄까 문인 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아까 아직도 연합이야 다산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다산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아나키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열알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산은 연합 박전하고 또 다르잖아요. 실학과로 묶여있지만 다른 사람이 굉장히 국가주의자잖아요. 이 사람. 이 연합 박지원은 서울 선비잖아요. 서울 선비. 예,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 인텔리. 예, 아주 그 고급한 문화 취향을 가졌던 서울 인텔리고 다산 정약용은 더 훨씬 더 보수적이죠. 훨씬 더 국가를 재건하고 싶어했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주자성리학이 아닌 다른 그 더 오래된 원래 유학에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재건하고 싶어했던 사람. 그러니까 실학자이긴 한데 실학자가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실학자는. 그래서 연암이나 다산은 너무 많이 언급됐지만 또 다르게 이 시대에 맞게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문인들 작가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강좌를 개설을 하잖아요.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많이 하는데 강좌를 개설하잖아요. 들으러 안 오세요. 조선 전기 저는 뭐 신숙주 뭐 홍상도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문인들 강연하고 싶은 정춘원 선생님도 소망이 조선 전기로 대중 강좌를 쫙 여시는 건데 안 오세요. 너무나 공자 맹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우리나라 중에서는 뭐 그래도 연합이나 다산을 해야 연합에도 이렇게 안 오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고 조금 더 수준 있게 그 연합에 대해서든 다산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요 좀 더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여서 다 같이 우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로 연합에 놀러 불면 나온다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사뭇 다릅니다. 고문가로 불러나가요. 고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과 정반대입니다. 연합은 고문가가 아니에요.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게 전범에 딱 맞는 글을 쓴 아주 점잖은 문체의 그 문장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연합에 대한 고문은 고문가였어요. 조선 최고의 고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옵니다. 창간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직하는 모고를 가지고 그래서 명청대 문인에게도 없는 정말 이를 잘 구현한 신품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모범적인 문장가를 불러옵니다. 김태경이 왜 이랬느냐? 요 시기 20세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도 리터러스들로 이 중세 동아시아 뭐 이를테면 주자성리학 그다음에 그 한문학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붕괴했고
그러면서 그 중세를 떠받치고 있던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지니까 한문학의 권위가 붕괴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거는 정법이잖아요. 모범. 그냥 문학의 모범은 뭐냐면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한문학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는 고문이라고 하는 정법이 필요했는데 창간 경비경은 그거를 연안 박지원에서 찾아내요. 그래서 문집을 간행하고 되게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뒤에 보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나와요. 연안 박지원 문자가 이단하다. 네, 심재 조홍섭은 영남선비입니다. 영남 창녕 쪽에 창녕조식으로 창녕선비고, 근데 연암의 글은 불교의 선언을 많이 썼고 평정함이 좋다 이런 이단의 문제를 라고 해서 바로 저항이 있습니다. 아주 상반되게 또 전라도 구례에 살고 있던 매청광현이라는 선비는 한 일과를 모방하는 것을 달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전범 없음의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 없음의 모델. 누구도 본받지 않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경지를 구현한 사람이라는. 근데 똑같은 그 독창성을 놓고 한 사람은 이단이다, 한 사람은 독창성의 모델이다. 아주 상반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반된 시선으로 또 조금 크게 볼 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문학의 정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고문가로 불러 올리니까 이단인데 무슨 모범이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학술들이 막 몰려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이를테면 뭐 우수한 사상가라든가 뭐 학술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일부 한학자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의 루소다, 동양의 몽테스큐에라는 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그런 식으로 아예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운양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좀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친정파였다가 나중에 친일을 합니다. 서울대 교수 아니고? 그분은 네, 현대분이고 이분은 1922년까지 사셨어요. 네, 다들 좀 다른 그중 이름이 한자 똑같은. 그래가지고 서양에 몽테스키와 루소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 연암 박지원이 있다. 심지어 동양의 박지원은 더 천재다. 네. 서양 연령들이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왔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을 연암 박지원은 앉아서 필승선이 다 일으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루소나 몽테스키의 계몽주의가들은 기본적으로 반공헌 사상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의 자유라든가 계급적인 계급을 타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뭐 반공업입니다, 뭐 계급 타파인데 실제 연암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연암 중에 연암이 양반 비판했고 장사하는 선생님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서울의 노란 벌렬 집안에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 이 시스템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짓기 힘들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를 인정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가서 완전히 무슨 본건을 해체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1950년대 요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봉건 사회에서 그런 계급 사회를 탈피해서 이제 군대 국가로 간다. 그래. 자, 이렇게 왜 했냐면 이거는 서구 문명화 20세기 초반에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이 막 들어오니까 와 서구 문명화를 해야 우리 조선이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 민족이 그래도 자존감을 지키고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겠다. 서구 문명화. 그러면 우리 조선의 전통에서는 그런 서구 근대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연암 박지원은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근거가 뭔데요?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여기는 뭐 길어서 뺐습니다만 연암 박지원이 썼던 글에서 10가지 요소를 찾아냅니다. 상업. 그다음 연암 박지원이 이제 뭐 광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광산. 20세기 중반에 광산이 최대 히트 상품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산. 그다음에 토지 소유 제한.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 열 같은 것들을 지나치다고 하면서 여성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했다.
인정했다라든가 그런 것도 10가지를 뽑아내서 이렇게 근대적이고 기본적인 사람이다. 여기 20세기 초반에 고분가를 불러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정통 하나의 민족 쪽에서 그렇게 불러냈고 이거는 서양의 어떤 그 문명화의 관점에서 연합에게서 서양적인 민족을 찾아냅니다. 어떠세요? 설득력 있는 것 같으세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시대에 굉장히 파격이네요. 정말. 운양 김윤식이요. 운양 김윤식이요? 근데 운양 김윤식은 연합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산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시기에 이른바 개화파 지식인들이요. 나중에 이 개화파 지식인들의 다수는 친일로 돌아서거나 뭐 이럽니다. 근데 개화파 지식인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화를 해야 돼. 그러면 방향이 뭐냐면 근데 서구 문명화거든요. 그럼 서구 문명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했을 때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 패턴을 좀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까 봤던 김윤식입니다. 다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권상실의 시대랑 비교를 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뭐 나오는 인물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흐름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조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조선학을 하거든요. 조선학을 해요. 그럼 그거 뭐냐면 한국학 하면 한국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일본학, 일본에 대한 학문. 조선학은 조선에 대한 학문인데 현재 조선은 없어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국가에 대한 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족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독립을 하거나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자부심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비로소 열하일기가 불려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열하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사됐어요. 부분 필사돼가지고 하다가 소환이 됩니다. 최남선이 이 친일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했어요. 고서를 수집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보존하는. 근데 일제가 식민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민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선의 고서들, 조선의 보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썩고 다 빼갔습니다.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최남선이 뒤에 보면 열하일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1930년대에. 근데 그게 왜 됐냐면 일제에서 열하일기를 일본어 번역하는 거예요. 식민지학이죠, 식민지학. 그러니까 이제 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열하일기를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열하일기가 물론 백과사전으로 들어가요. 열하일기 보셨어요, 선생님? 보셨죠? 보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온갖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남선이 맨 처음에 열하일기를 뭘로 보냐면 지식,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라,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백과사전으로 소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최남선은 젊은이를 빨리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을 기르는 방식 중에 교육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사전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남선이 준 것이 열하일기였어요. 그 다음에 지복유설처럼 그런 사전들. 근데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상징적인 차원으로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전으로 불려 나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게 보면 민족주의인데 이제부터 보는 거는 두 갈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조선학, 민족주의 계열에서 연합을 어떻게 불러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어떻게 연합을 불러내는가입니다. 두 가지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 1990년대까지 이것이 연합이다 했던 그 연합의 상은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든 연합입니다. 네.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쉬쉬하면서 잘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들어낸 연합의 상이다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네. 민족주의 입장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말하면 조선적인 고유성을 탐색합니다. 뒤에 사회주의는 뭘 얘기하냐? 보편성을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이 얼마나 고유한가. 사회주의에서 조연이 없어. 조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역사가 발전해가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가고 조선도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보편성을 훨씬 더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민족주의계열은 조선의 고유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어리라든가 조선신, 아무것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것.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고구려까지 가는 거예요. 네. 방대한 영토를 소유하면서 우리 민족이 사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구려는 정말 그 다양한 민족이에요. 융합체였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조선심의 실체는 뭐냐면 융합이에요. 다민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허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조선심 하면 굉장히 순수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원래 모습은 융합이에요. 융합, 다민족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에 쓸 책의 제목은 오랑캐이거든요. 오랑캐인데 우리는 원래 오랑캐였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문명적인 중화 문명을 계속 중심으로 해서 가지만 사실은 이 큰 한반도의 주변부에 붙어 있으면서 그 오랑캐성 때문에 이렇게 그 말하는 주변성, 오랑캐성 때문에 도리어 계속 스스로 발전해왔던 것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의 고유성을 찾는 것이 조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고유성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이 쓰는 글, 조선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선 문화는 뭐다? 조선 사람의 실생활을 조선 말로 써야 된다. 그래야 순수한 조선어, 조선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세 자체가 이주 언어 체계였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너무 폭력적인 규정인 거예요. 너무 협소하게 잡았는데 이 시대에 절실함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협소하게 잡았다. 그럼으로써 많은 한문으로 쓰여진 많은 유산을 제거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전을 분류시키자. 왜 우리 민족의 고유성은 특수성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고전 그 우리 민족이 써온 그 문학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분류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하일기를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잡지에라는 문제를 해요. 이윤재라는 그 서울대 언학자인데요. 이게 열하일기 최초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최초로 한글로 번역. 그 전에 최남선 열하일기 발행했는데 순한문이었잖아요. 사실은 상징적인 거였지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고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한글로 번역이 되고 잡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했고 이제 그다음에 연합박지원은 조선의 대문장가다라는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왜냐 일단 언어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조선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문과 공문 지금 우리 왜 공문 그러니까 한글 전형이냐 한자 전형이냐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한글 전형 입장은 굉장히 강한 학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한문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되고 한문을 중세 원래 우리가 다 썼던 우리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려다 중국 것이다 라고 이제 거부했는데 그게 적절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서 흘러오지 않고 단절이 되면서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이제 사회주의가 조금 깁니다. 몇 사람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괜찮으세요? 아, 네, 예.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뭐 국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민족은 진보에 간다. 우리 민족은 진보한다. 어디로? 이제 이를테면은 사회주의 역사 발전의 단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아주 원시 공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마지막에 완전 이제 무계급의 완전 아나키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근데 최소한 요 20세기 초반에서 이제 중반까지 가는 시기에는 뭐냐면 봉건주의, 즉 왕이 있고 그다음에 계급이 있는 그 봉건주의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그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선 민족도 그런 세계사적인 발전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사회주의 1920년대에 그러니까 일제 합방된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20년대에 일본의 사회주의가 선풍적인 일을 벌였어요. 유럽도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의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이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경험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치열한데 어쨌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역사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거쳐갔던 하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스럽다고까지는 좀 그런데 유럽학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왜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픈 경험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단계로서 사회주의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1920년대에 일본에 가서 사회주의를 배워옵니다. 근데 원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를 배워온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연구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회주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가짜라고 해요. 사회주의의 달을 쓴 우파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회주의의 건설이 목표가 아니고 너희 독립이 목표지 않느냐. 너희들은 진짜 사회주의자가 아니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시대적인 특색이 있습니다만 1920년대 앞에 조선학이 있었잖아요. 조선신, 조선어, 너무 종교적이다. 너무 관념화되어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어리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때 정통은 기독교죠. 저 당시에. 종교요? 예, 기독교가 근대화가 예, 들어왔죠. 그 역시 서구 문명화의 한 방편으로 들어와 있었죠.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역사의 원동력을 중심에서 찾는 조선신, 조선걸 같은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일단 너무 배타주의다.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배제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고전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구 근대의 문학관념에 입각해가지고 조선 문학사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학술적으로. 네. 그런 과정에서 소설과 연암이 약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근대 문학에서 꽂힌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소설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갈등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문학적인 구조를 정교하게 갖고 있어요.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에도 소설이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근데 연암이 보이는 거죠. 연암이 양반을 쓰고, 학생들 쓰고, 호질 쓰고, 칠전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허생전과 호질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이때 부각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근대 민족문학장으로 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도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이런 문학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도 소설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은 홍기문은 벽종무명의 아버지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맞죠? 네. 아들인가? 네, 아들. 네. 제가 돌아보시면 벽종무명이. 네, 돌아보시면 헷갈립니다. 사회주의자이고 조선공산당 위원이었던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암이 한문으로 써요. 연암은 단 한 글자도 한글 안 썼습니다. 다사는 조금 더 많이 한글을 한시에다 반영했어요. 연암은 구어체를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 한 글자도 한글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인데 조선 문학이 뭐냐라고 하는 규정이 확 없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국가, 근대국가에서 문학 개념은 자국어로 쓰여진, 자국인에 의해서 자국어로 쓰여진 자국의 문학이에요. 이 자국어 규정에서 한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기문은 비록 한문으로 쓰였지만 비록 민족 고유, 향토의 언어와 문화를 살려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담겨있는 사람들, 뭐 하층민, 장국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민족의 고유였던 걸 담아냈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조선 후기 사회가 계급 투쟁은 사실 이런 거 없어요. 중세 공건 사회에서 시민 계급 사회로 나아갔음을 증명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전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연암이 양반이면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폭로했죠. 신랄하게 폭로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급을 와해시키려고 했다고 가지 끌고 간 겁니다. 연암은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해요. 김태준 역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대문호 연암, 문장가, 소설가. 그래서 소설 10편, 10편을 부각합니다. 요게 1950년대, 60년대까지 그대로. 제가 대학원 학부 공부할 때 연암 소설을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가 김태준 때문인 거죠. 이때 소설 10편을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양반이라는 봉건 사상의 붕괴를 암시했다. 이게 이제 다 말하는 이 진부하는 민족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체 허위, 타락, 왜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아주 솔직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그 이쁜 처자의 뭐 팔 이런 거 그대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판본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판본은 다 지워져 있어요. 네, 판본은 지워져 있어요. 네. 그 또 어디 주막에서 머물면서 여인을 묘사했다는 거. 각색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다 뺍니다. 그거 나중에 추론해서도 넣었죠. 사람. 근데 그거가 그대로 있는 판본이 있고요. 그걸 지운 판본이 있고. 그래야 판본을 싹 다 모아보니까 점잖지 못한 연합을 그렇게 많이 지어낸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연합을 불러내는 방식. 요런 있잖아요.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김석형이라는 사람은 1940년대에 당시 월북한 그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이 연합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김성칠이라는 분은 들어보셨죠. 역사 대서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한국 전쟁 경험을 쓰신 분인데 두 분 다 뭐냐면 봉건사회의 몰락을 이끌어내거나 강화했다. 그다음에 주작을 공경하고 자본주의적인 시민사회 구성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면 이게 다 1949년, 1941년 이때 나온 건데 이분들이 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입론을 가지고 연암을 해석해낸 겁니다. 그런데 김석형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주의자였고 김성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그런 말하자면 조금 더 온건한 입장에서 보면 주작을 공격하는 거의 중세 사상에서 보면 혁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의 혁명가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를 공격하고 완전히 시민 사회로 갔다. 근데 시민 사회가 뭔지는 없어요. 연합에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석경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 사회의 몰락을 간파했다. 그래서 온건한 사회. 제가 볼 때는 연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온건한 사회라고 했죠. 극단까지 밀고 가서 그 사회를 해치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문학 방면에서 철저하게 실험을 해서 글쓰기에 실험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 문학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회를 구현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 해체, 공군 사회 완전 해체까지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김석형이나 김승실 저런 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김석형 저분은 이제 사학자로 북한에서 계속 네, 활동하고 조총련하고 뭐 이런 종합 토론한다거나 이런 때에 이제 조금 알려진 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월북 문인이나 북한에서 활동한 분은 해금이 되고 난 뒤에 저런 분이 존재를 알았지 그 전에는 그렇죠. 저희는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할 때 십몇 년 전,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때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최익한이라는 사회주의자를 다루는데 북한은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최신의 연구는 모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이요. 그다음 요거랑 그 최익한 같은 경우 이제 월북한 이후의 저자들이에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가해의 몰락을 이끌어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극과 사면은 남한 체제 비판으로 가요. 주체, 그러니까 말하는 그때 당시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최신의 것은 사실 이것들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십몇 년 전 그때 처음 이 자료를 볼 때만 해도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 불업문서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불업문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서가 저를 데리고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창살에 근데 들어가가지고 열어가지고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 일본 쪽에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일본의 학회지에다가 실은 글들 이런 것들을 일본 학회지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습을 안 해버려가지고 좀 오늘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김석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역사학자 대단한 분들 없죠. 근데 그 이 두 분이 다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시기에 대구 고보라는 곳에 그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학을 했었던 두 사람이 두 분이 같이 대구 출신. 실제로는 뭐 6.25 때 뭐 일기 역사 학파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이게 한 2년치